자, 관련돼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 해결될 수 있는 문제죠. 자, 의미론 파트. 무슨 파트 다 같이? 의미론과 관련돼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확인하는 문제. 자, 120번 문제. 단어의 의미. 밑줄친 나다의 문맥상 의미가 보기 나다와 가장 뭐한 것을 다 같이 유사한 것은 있죠. 이런 식의 문제. 특히 이제 문맥적 의미, 의미론 파트에서는 이제 단어들의 관계를 할지 중심 의미에 대해서 주변적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가 바로 시험 문제 출제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거는 대체적으로 서술어가 나왔다. 만약에 서술어에다 밑줄 쳐놓고 서술어에 밑줄 쳐놓고 거기에 따라서 문맥적 의미, 주변적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 나오면 거기에 대응되는 주어, 알겠죠? 그에 대응되는 주어나 목적어나 부사를 고려해서 그 서술의 의미를 파악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럴 때 가장 비슷한 걸 찾으면 되겠죠. 뭐와 낫다를 통해서 의미를 파악하려면 힘들어. 알겠지? 그 앞에 대응되는 경사 있지? 그거는 그것과 가장 흡사한 말이 들어있는 주어를 찾으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답은 그래서 몇 번? 4번이다 라고 할 수 있죠. 난리가 났다, 경사가 났다. 알겠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문맥적 의미, 주변적 의미를 파악하는 유형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서술어에 밑줄이 되어 있으면 그 서술어에 대응되는 주어나 목적어나 부사를 고려해서 찾아주면 쉽게 찾을 수 있다. 됐죠? 그거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온 다음에 그거 있죠. 122번도 같은 유형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125번에 밑줄친 기억과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은 뭐냐 그랬을 때 자, 봄바람이 돈다지. 그 앞에 대응되는 말이 봄바람이잖아. 그냥 그래? 그러죠? 봄바람이 돈다와 1번에 군침이 돈다는 다르죠? 2번에 있어서 공장이 돈다. 틀리죠? 의미가 틀리잖아. 3번에 있어서는 그의 이름이 돈다. 틀리죠? 4번에 있어서는 뭐다 같이 냉기가 돈다. 가장 비슷하잖아. 봄바람이 돈다, 냉기가 돈다. 이게 됐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문제 122번에 다 몇 번이다 같이? 그렇지. 4번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하나만 더 한다면 가끔 123번 같은 문제도 나올 수 있어. 123번이 우리가 뭐에 차있죠? 동음어가 있다. 뭐가 있다 같이? 동음어가 있다. 그 다음에 다이어가 있다. 라고 할 수 있죠. 자, 동음어와 뭐의 차이점? 다이어. 자, 동음어라는 것은 뭐냐? 동음어나 다이어의 공통점은 하나의 형식을 통해서 여러 의미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공통점이야. 그런데 동음어는 의미적 연관성이 있다, 없다. 의미적 연관성이 없는 거고 다이어는 의미적 연관성이 있는 거란 말이지. 그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적 연관성이 있거나 어원이 같으면 이거는 다이어가 되는 거고 의미적 연관성이 없거나 어원이 같지 않으면 뭐가 된다? 동음어. 동음어는 말 그대로 형식만 같을 뿐이야. 알겠죠? 자, 그렇다면 뭐가 관련되어 있냐면 이거죠. 123번의 문제를 보게 되면 거기 보면 저기 봐봐. 123번 문제 보면 3번을 봐봐. 3번을 보면 영수는 어제 공을 차다 있지. 공을 차다와 밑에 물이 차다라는 기호만 같을 뿐이지 전혀 다른 의미잖아. 이럴 때는 우리 뭐라고 한다? 동음어라고 그래. 알겠습니까? 동음어. 근데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의미적 연관성을 갖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다이어라고 하고. 그래서 혹시라도 시문제 가운데 동음어냐, 다이어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를 할지 아니면 이와 같이 단어들의 관계와 관련돼서 동음어와 다이어를 구별할 줄 아는가에 대한 문제가 시험에 출제될 수 있다. 됐습니까?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것들은 그렇게 해서 찾아가면 될 것 같고요. 가끔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면 이것도 있겠죠. 125번 문제 봐봐. 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의미의 표현과 관련돼서 이제 단어들의 관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의미의 표현. 의미의 표현에서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는 것이 이제 거기에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중의적 표현이라는 거. 중의적 표현이라고 하는 거. 될 수 있죠? 중의적 표현. 두 번째는 무슨 표현이 있다 같지? 중의적 표현이 있다. 두 번째는 잉여적 표현이라는 게 있죠. 잉여적 표현. 됐습니까?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관용적 표현. 자,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는데 중의적 표현이라는 것은 하나의 문장이 두 가지 이상으로 해석될 수 있을 때를 중의적 표현이라고 하죠. 중의적 표현에서는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어휘를 통해 나타나는 어휘적 중의성.
어휘적 중요성이 있고, 두 번째는 문장, 통사상 생기는 중요성. 그것을 구조적 중요성이라고 하죠. 구조적 중요성.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비유를 나타내는 중요성이 있어요. 이것을 은유적 중요성이라고 해요. 은유적 중요성. 이렇게 해서 어휘적 중요성, 구조적 중요성, 뭐가 있다 시작? 은유적 중요성이 있다. 이해됐나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야 해야 돼요? 중의적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여러분들 어휘적 중요성을 배운 적이 있죠? 예컨대 동음어나 다이어를 나타내는 통일해서 나타나는 중요성을 어휘적 중요성이라고 하죠. 예컨대 보면 뭐 배 좀 봐. 뭐다 시작? 배 좀 봐 하면 먹는 벤지, 타는 벤지, 아니면 배 좀 봐 할 때 사람 벤지, 여러 가지 해서 가능하지.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어휘적 중요성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이제 구조적 중요성은 뭐 여러 가지 있죠. 구조적인 문장상에 생기는 중요성이야. 그래서 뭐 비교 구문의 모호성이랄지, 주체의 모호성이랄지, 수량의 모호성이랄지, 또는 우리가 뭐 사돈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뭘 얘기한 적이 있지? 직접 행위 미침, 간접 행위 미침에 따른 중요성 배운 적이 있어 없어요? 그걸 다 또는 아까 얘기했던 부정문 가운데 안부정문의 중요성 이해한 적이 있어 없어? 있지. 전부 다 그게 중의적 표현이다. 문장의 통사상 생기는 중의성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은유적 중의성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보면 그런 것들이죠. 김 선생은 호랑이시다 할 때 김 선생의 성격에 빗대서 호랑이 학원자인지 아니면 모습에 빗대서 호랑이라고 한다든지 알겠죠? 이렇게 여러 해석이 가능하죠. 이것을 뭐라고 해야 한다 시작? 은유적 중요성이다 한다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이 은유적 중요성이랄지 또는 소위 구조적 중요성이랄지 어휘적 중요성은 의미 전달에 있어서 정확성이 결여된 표현이죠. 의미 전달에 있어서 정확성이 결여된 표현이죠. 그래서 다음 중 시험 문제 가운데 정확성, 의미 전달에 정확성이 결여된 표현을 찾으라 그러면 구조적 중요성을 찾는 문제야. 알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고. 자, 뭐 구조적 중요성, 뭐 중의적 표현, 뭐 중의적 표현을 찾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10에 가장 잘 나온 게 구조적 중요성이 잘 나온다. 잉여적 표현은 뭐냐? 잉여적 표현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사족이 붙은 표현 또는 경제성이 결여된 표현. 예컨대 한 말을 또 반복한다면 결국 뭐가 다른 거야? 중복된 표현이죠. 이런 중복된 표현이 바로 잉여적 표현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125번 있죠? 125번 같은 데가 바로 중복된 잉여적 표현에 관련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잉여적 표현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한자와 우리말의 반복. 알겠죠? 이런 것들이죠. 예컨대 보면 이게 뭐죠? 이게 풀을 청자죠. 이게 산자가 매산자예요. 뭐 청산이잖아, 청산. 청산인데 이 청자가 뜻이 뭐였어? 풀은. 알겠지? 예? 풀은 청산할 때 청자가 풀을 청자지. 근데 푸르다는 말이 반복됐잖아. 알겠지? 그래서 청산해야 될 것을 푸른 청산하면 잉여적이 되는 것이다. 됐어요? 따라서 잉여적 표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한자어와 우리말의 반복. 알겠지? 한자어와 우리말 반복이 있으면 대체로 잉여적이다. 1번 같은 거 봐봐. 여성 자매 있지? 여성 자매 있지? 자매 속에 여성이라는 것에 속성이 들어있지? 잉여적이다 할 수 있는 거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초가집 벌 때 가가 집가자지? 초가하면 될 것을 초가집에서 잉여적이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불법 살인죄 밑줄자. 살인 자체는 합법적인 것이 없어. 그러니까 그 살인은 불법성을 갖고 있는 거죠. 따라서 잉여적이다. 문제답은 4번이 옳은 정답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참고해 두면 될 것이다. 자, 그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같은 표현들은 잉여적일까 잉여적이 아닐까? 하나 예를 겉으로 표출. 겉으로 표출된다. 이거 겉으로 표출이 있죠? 겉으로 표출. 이것도 있을 수 있고, 다음에 담임을 맡다. 이것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겉으로 표출, 담임을 맡자. 또 하나 보면, 하나, 돌이켜 회고하면. 자, 여기 제시된 문장들은 전부 다 잉여적이다, 잉여적 아니다? 여기 제시된 것들은 잉여적이다, 잉여적 아니다? 잉여적이다 할 수 있죠. 겉으로 표출. 표가 겉표자잖아. 겉으로 드러난다. 잉여적이죠. 담임을 맡다. 이미 맡을 임자죠. 그러니까 잉여적이다. 돌이켜 회고한다. 회고 자체가 돌이켜 보는 거죠. 그래서 잉여적이다. 이렇게 한자와 우리말의 반복을 통해서 나타나는 잉여적 표현에 대해서도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뭐 그 정도로는 우리가 125번의 문제는 답은 4번이었다는 것이고,
37페이지에 129번 문제. 자, 129번 문제 먼저 보니까 다음 중 뜻이 두 가지 이상으로 해석되지 않는 것을 그랬잖아. 그렇죠? 중의적 표현하는 문제죠. 자, 그 후로 영어는 매우 배가 아팠다. 배가 아팠다 비교자. 배가 아팠다. 그 배가 아팠다 할 때 배 있죠? 이 배가 대체적으로 정말 배가 아픈 건지 알겠습니까? 아니면 사돈이 논사하면 좋습니까? 좀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잖아. 그래서 배가 아프다는 표현이 관용적 표현으로 쓰이는지, 실제 배가 아프다가 사전적 의미로 그대로 쓰이는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 그래서 중의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할머니는 손자에게 옷을 입히셨다 했죠. 이때 중요한 건 희가 사동접사지 파생적 사동문이죠. 이 파생적 사동문에 있어서는 직접 행위 미춤인지 간접 행위 미춤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맞다. 두 가지. 사람들이 안 왔다라고 할 때 이것을 긴 부정문으로 고치면 사람들이 다 오지 않았다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다의 동그라미 다. 이 다가 중의성을 위반하는 거죠. 전체가 오지 않았는지 아니면 일부만 오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죠. 중의성이 있다. 만약에 이 중의성을 해제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사람들이 다는 오지 않았다. 사람들이 다 오지는 않았다. 는이 들어가 있으면 중의성을 해제한다고 했지. 생각나? 자, 그러나 4번 같은 경우에 있어서 넘치다의 대상은 그녀는 될 수 없지. 재능은 될 수 있어도 따라서 이때는 비록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중의성이 없는 거야. 근데 이런 경우에 있어. 중의성이 있는 경우. 똑같은 구조인데 F분 똑같은 구조인데 F분 0이의 리본. 자, F분 0의 리본은 각각 F분에 뭐가 걸릴 수 있어? 0이도 걸릴 수 있고 리본도 걸릴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중의성이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나 이 경우는 넘칠 수 있는 대상이 그녀가 될 수 없고 재능이니까 중의성이 없다라고 할 수 있죠. 만약에 이런 문장에 중의성을 해제하려면 예쁜 다음에 쉼표를 찍게 되면 결국 영희가 예쁜 것이 아니라 리본이 예쁘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아니면 순서를 바꾸면 되겠죠. 영희의 예쁜 리본 하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중의성을 해제할 수 있다는 거. 정리됐나요? 참고하면 되겠다. 뒤로 넘기겠습니다. 그 정도만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하나만 더 한다면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그것만 좀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138페이지에 130번 문제, 뭐 자주 나온 건 아니지만 이건 알아도 의미 변화 양상으로 돼서 뭐 확대된 것도 있고 축소된 것도 있고 이동될 수도 있지. 그런 것이 문제였죠. 이거는 사실. 그래서 의미 세수라는 것은 원래 손을 씻는 것이라는 의미지만 원래 한자적 의미로면, 근데 요즘 세수한다면 손만 씻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의미가 확대된 거지. 두 번째, 영감이라는 말은 원래 이제 당상관의 상품 이상의 당상관의 벼슬을 이루는 말이었어요. 근데 지금 영감은 나이든 남자를 영감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의미가 확대된 거지. 그만큼 지시하는 대상이 많아졌으니까. 방석이라는 것은 원래 그 방자가 네모야, 네모 방자야, 모방자. 근데 결국 네모 모양으로 된 깔개만 방석이라고 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요즘은. 다양한 모양이 있죠? 그러니까 의미가 확대된 거지. 내 말 좀 이해돼요? 그런 식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기본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미인이 있죠, 미인. 미인은 원래 남자나 여자에게 다 쓸 수 있는 말이었어. 근데 오늘날은 미인은 여자에게만 쓰지 남자에게 쓸 수 없지. 그러면 지시하는 대상이 줄어들었지? 그래, 의미가 축소된 단어다 나올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만 의미 축소고 나머지는 의미가 확대됐다. 의미 축소와 확대를 구분하는 유형의 문제도 나올 수 있겠다. 그 정도 알겠습니까? 알겠죠? 참고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36번 하나만 풀고 갑시다. 136번. 관용적 표현하는 것은 속도관에 대해서 그 내용을 좀 알아두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참 많이 132번. 132번 동그라미. 132번. 132번에 혹시 밑줄치 부분이 잘못된 것이 있는지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합니다. 1번에는 입맛 맞추기에 되어 있습니까? 입맛 맞추기에 되어 있습니까? 그거 하지 말고 거기 입이 밭아서 있지? 입이 밭아서의 밑줄이야. 밑줄이 잘못돼서 수정해 줍니다. 자, 132번에 있어서는 입이 밭아서의 밑줄자. 2번에서 밑줄은 흰 눈으로 보는 것의 밑줄자. 됐나요?
흰 눈으로 보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허방집도 맞습니다. 네 번째는 땀 들인 맞습니다. 그렇게 밑줄을 갖다 수정해야 돼. 알겠죠? 잘못됐어. 첫 번째 이위 봤다는 말은 음식을 심하게 가리거나 적게 먹을 때 이위 봤다라고 그래. 맞는 표현이야. 두 번째는 흰 눈으로 본다 있지. 이 흰 눈으로 본다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관시라고 그래. 뭐라고 마시자? 배관시. 배관시한다. 흰 눈으로 본다는 말이 배관시야. 좀 남을 좀 뭐 하는 거야? 좀 깔보는 거죠? 네, 무시하고 깔보는 거 배관시한다. 라는 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업신여기나 못맞게 였던이다. 맞아? 흰 눈으로 본다라는 말. 됐습니까? 그거 좀 기억해 두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허방집다라는 말은 잘못 알거나 잘못 예산하여 실패하다. 맞습니다. 4번에 땀이 들이다 있지. 땀을 들이다는 것은 땀을 식히는 거죠. 땀을 식히는 거죠. 맞습니까? 땀을 들이는 땀을 식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땀을 일부러 많이 내는 게 아니야. 땀을 들인다는 것은 휴식한다, 식힌다는 뜻이야. 거기 밑에 있는 땀을 일부러 많이 내는 거 있지. 그건 땀을 내다야. 그런 점에서 본다면 132번에 있어서 거기 좀 밑줄을 좀 수정한 다음에 답을 갖다가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거기에 좀 밑줄이 잘못돼서 의미가 잘못됐습니다. 자, 136번으로 가겠습니다. 보기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요즘에 그 화형론과 관련돼서 대화 질문이 좀 나올 수 있는데 기본적인 문제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를 통해서 좀 화형론을 더 제시해 주기로 하고요. 특별히 여기 136번 하나만 더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자, 야, 뭐 하냐? 날씨로 써줘. 이거 날씨로 돼 있네. 미안합니다. 그 어쩌가 있네. 날씨 끝내주지. 할 말이 있는데 이따 볼래 할 때 이따 볼래 할 때 화자와 친소 관계는 부사를 통해서 드러나기도 한다. 맞습니까? 그러죠. 뭐 이따 볼래?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이 이제 친소 관계를 따질 때 되죠. 좀 친밀함을 나타낼 때 쓸 수 있는 거고요. 화자의 청자의 나이, 친밀감 대비 일상언에 담아 관습을 결정한다. 그렇겠죠. 당연히. 3번에 보니까 화자의 청자의 친밀도에 따라 상대 높이 상대지 않을 수 있다. 밑줄자. 내가 아까 뭐라고 했지? 어떤 경우라도 대화적 상황에서는 청자가 있으므로 상대 높이법은 적용된다고 했지? 다음 몇 번이다? 3번이 틀렸다. 비록 그 상대 높이면 뭐가 있다? 높임과 낮춤이 있다고 했지. 생각나? 높임과 낮춤. 그래서 136번 해결할 수 있어야 되겠다. 동일한 화자라도 청자와 화자의 관계에 따라서 표현 방식이 달라질 수 있겠다. 있습니까? 그래서 화자와 청자의 관계에 따라서 다번 같은 경우 다 있잖아. 다는 아주 높임 형태가 적용된 경우도 있고요. 나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보면 해요체 있죠? 에서 높임이 적용되기도 하고요. 가 같은 경우는 더 뭐하냐 있지 않습니까? 네, 아주 낮춤의 형태를 갖다가 제시하기도 하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상대에 따라서 높임의 등급이 결정되기도 한다. 여기 이 됐습니까?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그 예끌 이해가 있는데 이 예끌 이해는 안 나올 걸로 생각한 거 알겠어요? 이 고전 문법이니까 그냥 패스. 뭐다 시작? 패스. 자, 최근에 한 2, 3년 동안 고전 문법이 안 나와서 언급이 안 될 걸로 생각합니다. 자, 45페이지 규범 문법. 그렇다고 해서 그다음 또 또 이번에도 나오면 또 그냥 안 나올 걸 예상하지 않겠지? 표준문법. 그거 설명하려면 또 엄청나게 어려워지니까 우리가 진력을 다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나중에 이제 좀 더 논의가 심화되는 과정 속에서 언급할 수는 있으나 이번에 국가직이나 지방직은 나올 가능성이 좀 희박하지 않겠냐 생각해서 빼겠습니다. 왜 이렇게 앞에다 놓냐면 몇 년 전에 이 고전문법에 시험 문제 이렇게 막 출연했어요. 서울시도 그렇고 국가직도 그렇고 그래서 막 부랴부랴해서 고전문법을 또 앞으로 뺐는데 또 이러겠지 잠잠하고 또 그런 것들이 거의 또 언급이 안 되고 있더라고. 만약에 고전문법까지 언급이 되면 지식이라는 것을 너무 많이 요구하게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지금의 어떤 시험의 패턴들. 근데 보면 우리가 뭐 엔센스라는 게 있잖아. 직무능력 시험 보는 것들, 피셋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그런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볼 수 있는 시험이 돼야 되는데 막 그런 거 들어가면 너무 어려워지잖아. 너무 시험의 경향이 동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아마 좀 안 나올 걸로 좀 생각해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죠? 이런 반에서는 좀 다룰 수 있는 내용이 되겠지만 일단 문제풀이 반에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표준어 규정. 표준어 관련돼서. 자, 우리 표준어 규정은 우리 좀 외워야죠. 문제는 간단해. 표준어냐?
표준어가 아니냐라는 문제거든.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하나 볼까? 뭐 생각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돼야겠죠. 자, 2번 문제 한번 볼까? 2번 문제. 2번 문제 보니까 다음 중 표준어가 아닌 것을 그랬죠. 간단하죠? 표준어냐 아니냐는 것은 이거 우리가 이곳에 우리가 내용이 있죠. 개발세발에 있죠. 개발세발. 개가 썼느냐, 새가 썼느냐. 상당히 글을 갖다 좀 이렇게 좀 정서를 써서 한 것이 아니라 좀 난삽하게 썼을 때를 개발세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거와 같은 말이 있어. 개발. 시작. 그렇다 써놓을까? 개발. 같이 쓸 수 있어요. 개발. 이것도 같은 말이야. 여기 나와 있는 개발세발이나 개발은 같은 말로 쓰이될 수 있다. 자, 두 번째 보면 어제 딴 쪽밤을 아이들이 몰래 까서 먹고 있다 할 때 쪽밤이 있죠. 이거는 이거는 소위 표준어다 표준어가 아니다. 표준어가 아닙니다. 쌍둥밥이라는 게 있어. 뭐가 있다? 쌍둥밥. 여러분 밤 송이를 갖다 이렇게 깠을 때 그 속에 밤 알이 2개 있지. 2개 있는데 가운데 끼어 있는 게 있어 없어? 끼어 있는 거 있죠. 끼어 있는 것은 양쪽을 닮았잖아. 그래서 그것을 쌍둥밤이라고 그래. 뭐라고 얘기하나? 쌍둥밤. 그래서 과거에는 쪽밤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쌍둥밤이라고 한다. 그다음에 이해되겠죠? 쌍둥밤 표준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쌍둥밤 할 때는 동이라고 적어야 돼. 알겠지? 그런데 쌍둥이라고 할 때는 모음 접하게 된 웅을 적어야 돼. 쌍둥이라고 해야지. 쌍동이라고 하면 틀려. 알겠어요? 쌍동이가 아니라 쌍둥이, 막둥이라고 해야 됩니다. 알겠지? 무슨 말인지? 이거 조심해야 돼. 가끔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겠다. 쌍둥이, 막둥이. 쌍둥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한다? 시작. 막둥이라고 한다. 됐어요? 이것도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밖에 3번에 뜰하기 있죠? 요즘에 대체로 사투리가 표준어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단어들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F1에 보면 날개에 대해서 뭐가 다 시작? 날개에 대해서 뭐가 있다? 나래가 되어 있다. 그렇죠? 또는 뜰에 대해서 뜰하기 있을 수 있겠죠. 알겠죠? 뜰에 대해서 뜰하기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을 수 있어? 냄새에 대해서 내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한다면 뭐가 있을까? 그렇죠. 입이 있어. 입에 대해서 입새라는 말이 있어. 이것이 이제 최근에 와서 표준으로 인정된 것들이야. 됐습니까? 뭐 그런 맥락에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혹시 저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투리였던 것이 이제 힘을 얻게 돼서 오늘날 표준으로 인정되는 것들을 그걸 볼 수 있죠. 자, 그럼으로써 뜰하기나 뭐다? 날에 다 나와 있지? 최근에 와서 이렇게 언급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또 갈까요? 어떤 것을 하면 될까? 자, 때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면, 좀 약간, 정말 좀 어렵게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은 거죠? 그거 참 어렵게 나올 수 있는데, 하나 더 볼까? 3번이죠, 3번. 이 3번 같은 문제는 복수 표준어, 뭐다 나지? 두 가지를 다 표준으로 인정하는 경우거든? 그럴 때 1번 같은 경우 시험에 잘 나왔던 거야. 덩굴과 넝쿨 있죠? 이 덩굴을 덩쿨로 하면 틀려. 덩쿨이 아니라 덩굴이고 넝쿨은 덩쿨이야. 넝쿨채 들어왔다. 알겠지? 네, 그런 말이야. 넝쿨채 들어왔다. 그러나 이것을 넝굴이라고 하면 틀려. 또 덩굴이라고 해야 되는데 덩쿨 하면 틀려. 알겠지? 덩굴, 넝쿨. 시작. 덩굴, 넝쿨이라고 해야 돼. 이 부분은 주의를 좀 해둬야 되겠고요. 두 번째, 꺼름직하다, 깨름직하다는 복수 표준어입니다. 가엾다 복수 표준어입니다. 그러나 튀기다와 퉁기다는 각각 달리 쓰이는 단어야. 알겠지? 같은 의미가 아니야. 그러므로 문제가 몇 번? 4번이 틀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표준어 할만하지요? 할만할 거입니다. 어쩔 수 없어. 외워야지. 하나만 더 해볼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표준어와 그래서 거기 4번도 하나 해볼까? 4번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4번 보니까 다음 중 어문 규정과 표준어가 같이 연결된 거야. 어문 규정에 의한 표기가 바른 것은 뭐냐 그랬을 때, 자 거기 보면 허우대라고 되어 있는데 뭐가 맞아? 허위대. 시작. 허위대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허위대 맞습니까? 틀려요. 허우대가 맞아요. 알습니까? 허우대가 맞습니다. 제비초리 맞습니다. 원래 초리란 말이 꼬리라는 뜻이거든. 옛날 여기서는 제비꼬리 하지 않고 제비초리라고 해요. 맞습니다.
되면 알겠지? 그러나 그 옆에 보면 덩굴 틀렸지? 덩굴이라고 해야 돼. 덩굴. 그 다음에 위쪽이 아니라 이미 뒷소리가 된소리 된 경우는 시오파지 빼줘야지. 그래서 위쪽. 두 번째, 주꾸미가 맞아, 쭈꾸미가 맞아. 보통 일반적으로 뭐 쭈꾸미 하는데 틀린 거야. 주꾸미가 맞아요. 주꾸미라고 해야 맞습니다. 담배 이거 있죠? 이것도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도 주의를 좀 해둘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거 했을 때 담배째, 담배와 재가 만났을 때 뒷소리가 된소리 되지. 그래서 담배째라고 소리 나니까 시오파치 붙여야 돼. 그리고 나서 떨이가 된 거야. 알겠지? 담배째 떨이. 담배째 떨이면 안 돼. 알겠습니까? 담배째 떨이라고 해야지. 그래서 이것은 담배를 갖다가 담배의 재를 담는 그릇이 있죠. 그것을 담배째 떨이라고 해. 됐습니까? 요거 기억을 해두라. 가끔 이제 우리가 이것을 쓰는 것들, 이가 쓰는 것들이 있죠. 요 부분에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하나가 손톱 깎기. 손톱 깎기가 있고, 손톱 깎이가 있어. 손톱 깎이가 있어. 이거 차이점. 손톱 깎기는 손톱을 깎는 일이야. 손톱 깎기로 손톱 깎기를 하는 거야. 손톱 깎기로 손톱 깎기를 한다. 알겠지? 이거 기계야. 가끔 보면 우리가 어떤 말을 쓸 수 있냐면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죠. 흙을 받는 거 있지? 흙을 받는 그릇 같은 것을 흙받기. 시작. 흙받기라고 그래. 알겠죠? 이거 알아둬? 흙받기. 시작. 흙받기. 이것도 알아둬? 시험 문제 가끔 나올 수 있으니까 흙받기. 다 같이 시작. 흙받기. 물을 받는 것은 뭘까? 물을 받는 것은 물바지. 물바지라고 그래. 물받기가 아니라 다 같이 물바지. 흙받기, 물바지. 알겠죠? 또 쓰레기 같은 걸 담는 것을 뭐라고 하지? 쓰레바지야, 쓰레받기야. 쓰레받기. 알겠죠? 쓰레받기라고 하지. 쓰레바지라면 틀려. 이것들도 구분해서 나올 수 있겠다. 알겠죠? 특히 많이 틀렸어요. 쓰레바지가 아니라 시작. 쓰레받기라고 해야 된다는 사실 기억해둬. 그래서 다음 나오겠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그래서 꽃망울 맞습니까? 망울이죠. 꽃망울이지. 멍울이 아니라 꽃망울. 공란 맞죠? 한자로서는 뭐 쓴다? 난을 쓰지. 우리가 지난번에 있어. 조선연륜 외고 난능량. 외려나 고유하다면 난능량으로 적어야 되지만 한자 할 때는 그대로 난으로 적지. 가정난, 공난 이렇게 적는 거죠. 자, 3번에 있어서는 대표가 맞죠? 뒷소리가 된소리 되니까 시옷바지 붙였다. 맞습니다. 허접스레기. 이거 조심해야 돼. 이 허접스레기. 허접스레기 조심해야 하는데 허접스레기. 됐습니까? 그래서 지읒이 나왔을 때는 쓰를 써야 돼. 근데 이제 뭐가 나왔을 때는 시옷, 허섭, 쓰레기. 시옷이 나오면 허섭, 쓰레기라고 해야 돼. 알겠지? 시옷이 나오면 시로 적고 시옷으로. 지읒이 나오면 쌍시옷 적는다. 이것 갖고 많이 헷갈리게 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허접쓰레기, 허섭쓰레기. 또 이것과 관련해서 시험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 언급이 된 적이 있어요. 이게 뭐가 하냐면 둘이 뭉실. 둘이 뭉실할 때 이가 나오면 뒤로 이가 나와야 돼. 알겠죠? 그런 가운데 앞에가 두루가 나올 때는 두루, 우가 나올 때는 우를 써야 된다. 이거 헷갈려요? 둘이 뭉실, 두루 뭉술. 이걸 헷갈리지 않도록 또 기억해면 되겠죠. 자, 그래서 거지반, 총뿌리가 아니야. 전부 다 부리로 적습니다. 총부리입니다. 돌부리, 총부리라고 적습니다. 됐습니까? 돌부리에 걸렸다. 알겠지? 예? 총부리를 겨누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부리라고 적어야 되는 거 알아둬. 자, 사자법 할 때는, 답은 3번이야. 사자법 할 때 사자법이니까 3번 맞습니다. 근데 쓰레바지 틀렸죠? 예? 뭐라고 한다고 시작? 쓰레받기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헷갈릴 수 있어. 행가래 할 때 맞습니까? 어이죠? 자칫 이것을 아이라고 하면 틀려? 행가래 할 때 아이 쓰면 틀려. 채신머리 할 때 이거 조심해야 돼. 어이가 아니라 아이야, 아이. 예, 그래서 우리가 소위 처신 있지? 처신을 속되게 이를 때 뭐라고 한다? 채신머리라고 그래. 알겠지? 그때는 아이체를 써야 된다는 거. 알아둬야 돼요. 채신머리. 그래서 이런 것들이 4번이다. 넘어갑시다. 자, 7번 문제. 46페이지에 7번 문제. 46페이지에 7번 문제 보니까 밑줄점 부분 중 표준어인 것은 나왔죠? 요거 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왜 자꾸 나의 화를 돋구느냐, 맞습니까? 틀리죠? 우리가 돋구다와 뭐의 차이점? 도두다의 차이점을 얘기한 적이 있지. 돋구다는 안경 도수를 높일 때만 돋구다야, 나머지를 뭘 쓴다? 돋우다를 쓴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왜 자꾸 나의 화를 돋우느냐 그래야 돼? 돋우느냐라고 했지. 돋구느냐가 아니라. 자, 2번 이거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거 잘라도 별 3개 정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도 있어. 목, 돼, 개, 해, 설, 기, 억. 이거 알아들어 하겠지. 목, 돼, 개, 설, 기, 억. 이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목매이다냐 아니면 목매다냐, 이걸 구분하는 문제야. 목매이다가 맞냐, 목매다가 맞냐. 되내이다가 맞냐, 되내다가 맞냐. 알겠죠? 그 다음에 개이다가 맞냐, 개다가 맞냐. 해매이다가 맞냐, 해매다가 맞냐. 설레이다가 맞냐, 설레다가 맞냐. 알겠죠? 또는 이 경우는 이제 이렇게 있고, 깃들다라는 말이 있어. 깃인데 이거는 두 가지가 있어. 깃들다가 맞냐, 깃들이다가 맞냐. 알겠죠? 이 경우는 엉매다가 맞냐, 엉매이다가 맞냐. 이것을 구분하는 유형의 문제가 시험에 출제되기도 하더라. 이해 됐습니까? 참고할 필요가 있겠죠. 자, 목매이다 쓴다 안 쓴다. 이건 이름에서 다 틀려. 이걸 안 써? 뭐가 맞다? 목매다, 되내다, 개다, 헤매다, 설레다가 맞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 나 가슴이 설렜다라고 해야 돼? 가슴이 설레였다라고 해야 돼? 가슴이 설레었다, 가슴이 설레였다. 뭐가 맞아? 이걸 해야 된다고. 설레다니까 설레었다라고 해야지. 설레였다면 이걸로 보는 거 아니야. 이와. 그래서 잘 틀리는 것 중에 많아요. 목매였다가 맞아, 목매었다가 맞아. 목매었다가 맞지. 알겠죠? 내 말 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보게 되면 목이 매여서 있지? 에? 목이 매여서가 아니라 목이 매어서라고 해야 맞다는 얘기야. 목이 매어서. 됐나요? 틀렸다는 거고. 세 번째에 있어서 보면, 세 번째는 비읍불기신 용언이죠. 우리가 이거 쓸 때 뭐 물이 차갑다, 물이 차갑다, 이걸 안 써. 물이 차갑다가 아니라 물이 차갑다지. 차갑다니까 비읍불기식 용언이니까 차가운을 써야지. 알겠죠? 요거 기억해둬야겠다. 맞아, 설명해놓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나지막한 있어 없어요? 있지. 나지막한 목소리로. 그래서 지읒계열. 무슨 계열? 지읒계열. 요거 조심해야 돼. 여러분들 보면 요거 지읒계열은 나지막하다. 자, 지읒계열은 우리가 구개모가 일어난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읒과 이가 같은 자리에서 소리 나기 때문에 더 자연스럽지. 뭘 쓰는 것보다. 의미상으로 차이가 안 나는데 괜히 뭘 써므로써 이렇게 써놓음으로써 발음을 어렵게 할 필요는 없잖아. 나즈막한.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나지막한이 맞다. 알겠습니까? 요거 전 머릿속에 좀 넣어둬야 되겠죠. 알겠죠? 간단해서 뭐가 맞아? 넌 지시가 맞을까? 넌 저시가 맞을까? 앞에 거 뒤에 거. 넌 지시, 넌 지시. 뭐가 맞을까? 다같이 시작. 넌 지시가 맞단 말이야. 알겠죠?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좀 넣어둘 필요가 있어. 그렇지? 근데 이제 한자 가운데 원칙적으로 적는 것이 있어. 뭐가 있냐면 흉측하다, 망측하다. 흉측과 망측은 그대로 측을 써야 돼. 알겠지? 자칫 이것을 뭐라고 쓰면 틀린다? 흉측이다, 망측이다 하면 틀려. 알겠죠? 요 부분도 주의 깊게 살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가 몇 번이다 같이? 4번이다 라는 거고, 다만 이거 설명할게. 자, 일단 이것들은 우리 외울 때 목, 대개, 해설, 기억. 시작. 목, 대개, 해설, 기억, 기억이 들래. 다만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왔던 거야. 깃들다와 깃들이다는 의미적으로 구별해서 써야 돼. 깃들다는 뜻이 깃들다, 의미가 깃들다. 알겠죠? 노력이 깃들다 할 때 들다야. 혼이 깃들다. 근데 깃들이다는 어디에 거처하다, 살다야. 그러니까 무짐승들이 청산에 깃들여 산다 그래야 돼. 알습니까?
깃들여, 무산인 청산에 깃들여 산다라고 해야지. 자칫 깃들어 산다면 틀려. 알겠어요? 요게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깃들여 산다라고 그래야지. 깃들어 산다면 틀린다. 내 말 알겠어요? 그거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 얽매다도 마찬가지야. 얽매다는 타동사야. 그래서 무엇을 얽매다. 앞에 목조가 나오면 얽매다를 써야 돼. 근데 얽매이다는 피동사. 피동사니까 뭐뭐에 얽매이다 그래야 돼. 시간을 얽매다, 시간에 얽매이다. 알겠지? 그는 알겠지? 시간에 얽매여 산다 그래야 돼. 시간에 얽매어 산다 그래야 돼. 그는 시간에 얽매여 산다, 얽매어 산다. 얽매여 산다 그래야지. 이니까. 됐나요?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문제가 시험에 출제되기도 한다. 내 말 알겠죠? 그래서 뭐 한두 가지가 아니야, 사실. 너무 좀 뭐가 나올지 모를 정도로 이게 내공이 좀 깊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번의 답은 몇 번? 4번 할 수 있어야 되겠다. 됐습니까? 참고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 더 해볼까? 8번도 한번 해볼까? 8번에 관련돼서 보면 다음 중 표준어 표기가 바르지 못한 것은 지금 나한테 계기는 최근에 계기다가 표준어로 인정됐지. 특히 상급자의 명령에 대해서 계기일 때, 거부할 때 쓰는 말에 계기다지. 과거에는 군대에서만 썼던 말인데 지금은 이제 계기다가 표준어로 인정됐습니다. 맞는 겁니다. 계급 품을 때 조심해야 되지. 계급 품을 때는 어이계자 써야지. 아이계자 쓰면 틀려요? 어이계자 써야 돼. 계급품 맞습니다. 근데 3번이 틀렸죠. 거의 먹지를 못해 뭐가 되었다? 초죽음이 됐다가 아니라 초죽음이야. 초죽음. 거의 시체가 됐다 할 때 죽음이야. 죽음. 초죽음이 됐다. 거의 초죽음이 됐다라고 해야 돼. 죽음이란 말은 시체니까. 그래서 문제가 몇 번 나왔지? 3번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4번에 저기 안방에 거시기 좀 있어요 할 때 거시기도 표준으로 인정됐어요. 불특정 대명사로서 쓸 때 거시기를 쓸 수 있다. 그것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거기에 하나 더 해볼까? 뭘 하면 될 것 같아? 워낙 많아서 어떤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 하면 되는데, 그거 한번 해볼까? 자, 거기 12번 한번 해볼까? 12번. 나머지도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고요. 12번. 다음 중 표기가 모두 바르게 된 거라고 했지. 자, 이랬을 때 1번 암코양이 맞아? 자, 우리가 수나 암을 쓸 때 뭘 쓴다고 했지? 거센소리로 적는 경우는 주로 가축과 관련된 것으로서 표준어 규정 속에 9가지만 정해져 있었다고 했지. 생각나? 그러므로 이때 수 고양이 또는 암 고양이 그래야지 암 고양이 틀려요? 그게 틀렸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이거는 가축과 관련돼서 아니지. 사실 우리 수탉이다, 수태지다, 수평알이다. 이해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축과 관련된 걸 수탉나귀다 이런 식으로 가축과 관련된 걸 쓰되, 그러나 고양이는 아니다. 알겠지? 그거 잘 알아두시고. 그래서 특히 아까 기본반에서도 우리가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기억해 둘 때 특히 시험에 잘 나왔던 것이 수벌 있죠. 그 다음에 수광 이것을 자칫 뭐라고 하면 틀린다고? 수펄 하면 틀린다고. 알겠지? 또 이것을 뭐라고 하면 틀린다? 수쾅이라면 틀려요? 요거 좀 기억해 둬야 되고. 자, 원래 보통 수컷이나 암컷을 나타낼 때 수를 쓰는 것이 일반적인데 수를 쓰지 않고 숫을 쓰는 경우가 있어. 이 숫을 쓰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냐면 3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3가지. 그래서 대체죠. 순양, 순염소, 순양, 순염소. 그 다음에 숫지. 알겠지? 다 같이 한번 시작. 순양, 숫염소, 숫지 있죠? 이 경우는 예외적으로 이 숫을 써야 된다. 이해됐나요? 그걸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문제에 보면, 자, 암코양이 틀렸고요. 수총각, 이거 수총각 헷갈리면 안 돼. 이때 숫은 우리가 수컷이다, 암컷이다를 갖다가 구별하는 것이 아니야. 수컷이다, 암컷이다를 갖다가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총각은 본디 그대로의 총각, 수총각, 수천여 할 때 쓰는 접두사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숫 써야 됩니다. 해콩할 때 틀렸죠? 이미 뒷소리가 거센소리 된 경우나 된소리 된 경우는 그냥 시옷받침 없이 해콩을 써야 되지. 뒤에 에서 소리가 왔을 때 뭘 쓴다고 했어요? 에서 소리가 왔을 때 이걸 쓴다고 했지. 햇 고구마 쓴다고 했지. 햇 고구마.
햇밤 할 때 이걸 쓴다고 했지? 사회순환상과 관련돼서. 그러면 아니지만 일단 원래 햇이라는 것을 접두사로 봐야 돼. 햇고구마, 햇밤. 그런데 뭐가 나왔어? 햇을 쓰는 게 있죠? 햇을 쓰는 경우는 뭐가 들어갔을 때? 쌀이 들어갔을 때 쓰는 거죠. 이제 햇살. 요것들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지. 내 말 좀 이해되죠? 잘 기억하고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1번 암코양이와 해콩이 틀렸고 2번은 뭐가 틀렸을까? 자, 우리가 외운 적 있지. 사회시효 표기 관련돼서 한자끼리 합성된 경우는 두 음절로 된 한자 가운데 예외적으로 차타고 세수에 착간, 퇴간, 겉간, 숫자, 횟수, 셋방만 시옷까지 붙이고 그 이외에는 안 붙인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기차간도 모두 한자어니까 적을 때 기차간이라고 적어야 된다. 자, 장마비는 장마와 뭐가 만났을 때? 비가 만났을 때 장마비 소리 나지? 그러니까 무슨 받침 붙여야 된다? 시오 받침 붙여야 된다. 근데 옆에는 농사비라고 그래? 농사비라고 그래? 농사비야, 농사비야. 농사비야, 농사비. 농사비가 아니라 농사비야. 그래서 이 농사비는 주로 복날에 내리는 비야. 뭐야, 비는? 복날에 나르는 비를 농사에 도움이 된다 해서 농사비라고 그래.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농사비라고 하면 안 돼. 농사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마카자어로 사글세빵 맞죠? 사글세가 우리말이고 방이 한자일 때 사글세빵 되니까 시옷바지 붙였다. 터주 플러스 대주 대감이니까 터주 대감 되니까 시옷바지 붙였다. 만화 가게 할 때 만화와 가게 할 때 뒷소리가 우리말이고 만화는 한자지만 반드시 사이시옷을 표기하기 위해서는 그 중에 하나가 반드시 우리말이라고 했지? 만화 가게 맞습니다. 자, 4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안개 속이야, 안개 속이야. 안개도 우리말이고 속도 우리말인데 그때 우리는 안개 속이라고 읽어, 안개 속이라고 읽어. 속으로 되지, 속. 그러니까 시옷바지 붙여줘야 돼. 안개 속. 바닷속. 됐습니까? 같은 거야? 자, 우리가 보통 나라일이라고 그래, 나란일이라고 그래. 나란일이지. 소리상 니은내는 처가 되지. 그러니까 시옷바지 붙여야 돼. 됐나요? 이렇게 해서 사이시옷 표기원에 대해서도 같이 12번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됐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표준 발음의 부분만 하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표준 발음. 자, 우리 표준 발음 속에서 기억해 둘 중에 하나가 있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잘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표준 발음에서는 뭐에 대한 얘기? 라, 그러라, 넙죽둔밥. 시작. 라, 그거라, 넙죽둔밥. 기억나지? 니을 기억받침. 용언의 어간이 니을 기억받침일 때 뒤에 기억이 오면 뭘 선택한다? 니을을 선택한다. 그 다음에 리을 비읍이라는 받침 가운데 비읍을 선택하는 예외가 있었지. 대표 형식 밥다, 넙죽하다, 넙둥굴다. 있지? 그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지. 자, 몇 번 문제 한번 해결해 볼까? 여러분들이 고른다면 시작! 13번 보자. 뭐 여러분들이 고른 게 내가 골라왔네. 그렇지? 13번. 첫 번째 한번 문제 풀어볼게. 자, 표준 발음에 해당되는 것마다 묶인 것은 뭐냐 할 때 자, 리을 히읗 받친 다음에 이가 왔죠. 그러면 히읗이 리을이라는 울림소리와 모음이라는 울림소리 사이에 있지? 이 울림소리 사이에 있을 때는 히읗이 묵음입니다. 나타나지 않아. 그래서 그대로 히읗 탈락한 채 리을을 넘기고 끓이다. 시작. 끓이다지. 끌히다가 아니야. 끌히다 하려면 발음이 힘들잖아. 그래서 울림소리 사이에서 뭐가 탈락? 히읗 탈락. 더럽다는 맞지? 더럽다. 시작. 더럽다. 앞에 비읍 안울림 소리, 디귿 안울림 소리, 안울림과 안울림 만났을 때 된 소리 된다. 알겠지? 더럽다. 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갑갑하다 있습니다. 갑갑하다는 어떻게 되죠? 갑갑하다. 갑갑하다 있죠? 요 경우는 앞에 비읍과 뒤에 비읍이 기억이 안울림이지. 안울림과 안울림 만났을 때 된소리 대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까가 되겠지. 그렇죠. 그리고 앞에 비읍과 뒤에 히읗이 취약되니까 갑갑하다가 되겠죠. 됐습니까? 요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해됐어요? 틀렸다는 것이고요. 그다음 무릎에야 무릎해야. 앞에가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는 말 다음에 뒤에 조사나 어미가 왔을 때는 그냥 여름 법칙. 시작. 여는 법칙. 그러니까 무릎패가 맞겠지. 무릎패. 부엌클. 조심하라고 했어, 이거. 우리가 오전번에도 했던데, 부엌 플러스 이 을이 왔을 때는 부엌클이 된다고 했지. 생각나?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고 했지. 자, 그 다음에 꽃말 맞습니까? 틀렸죠? 꽃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얘기했을 때,
꽃이 뭘로 대표가 된다? 치읓이 디귿으로 대표가 되지. 그래서 미음에 열받아서 디귿이 니은 되니까 꽃말이라고 해야지. 꽃말. 꽃말. 됐습니까? 발음이 틀렸음을 알 수 있고. 낱낱이 할 때 이것도 어떻게 돼요? 낱낱이. 조심할 것이 있죠? 자, 칠판 주목한다 하면 나 플러스 이잖아. 그럴 때 일단 티귿이 뭘로 대표가 된다? 디귿으로 대표가 된다. 그렇죠? 니은에 열받아서 앞에 디귿이 니은 되지. 그리고 이 티귿은 두 개만 돼서 낱낱이가 되지. 낱낱이. 그래서 그 뒤에 것은 맞다라고 할 수 있는데. 4번 보니까 자, 리을 기억 다음에 기타 장음이 왔죠? 그때는 기억이 선택되지. 따라서 닭도. 맞죠? 리을 비교의 원칙은 뭘 선택한다? 니은을 선택의 원칙이지. 예외적으로 밥다와 넙죽하다, 넙둥글다만 비읍을 선택하지? 그런 점에서 본다면 답은 4번이 맞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하나 더 해볼까? 14번도 똑같은 형태야. 다음 중 표준 발음이 잘못 제시된 것은 이거 많이 틀린 것 중에 하나야. 사람들이 끝 플러스 을이 왔죠? 끝 플러스 을이 왔잖아. 이거 조심해야 돼. 끝 플러스 을. 이거 왔을 때 많이 헷갈려. 자, 요거 하나 기억해둬야 됩니다. 잘하들. 이 발음 한번 적어봐. 다 발음 한번 적어본다. 발음 한번 적어본다. 발음 한번 적어본다. 할 수 있죠? 자, 발음 적어다면 제일 위에 거 뭘로 읽어야 돼? 시작. 그러죠? 디귿 자체는 실질적 의미가 없는 거야. 단지 디귿의 이름에 불과해. 그래서 이 경우는 제 음가를 지니 못합니다. 그래서 디귿이. 알겠죠? 이 경우는 디귿이. 근데 이 경우는 이 자체가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할치다. 시작. 할치다. 자, 이 경우는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는 말도 이가 왔지. 그래서 우리가 다타자차. 두 개의 음화에 적용되는 예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경우는 받치. 됩니까? 근데 이 경우는 이결이 아니라 을이죠. 그럴 때는 앞에 받침을 뒤대로 넘겨서 연음된다. 밭을. 시작. 밭을. 자칫 이것을 밭을 하면 틀려. 알겠죠? 이대로 그대로 연음돼야 돼. 이결에 모음이 왔을 때만 두 개의 음화에 적용된다. 요걸 기억해둬야 돼. 그래서 거기 보면 끝,틀이 아니라 시작. 끝, 틀이라고 해야 맞다. 그런 얘기죠. 내 말 이해됐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자, 초성이 자음으로 시작된 말 했을 때 의 있죠? 이거 읽을 때 어떻게 읽는다? 초성이 잠일 때는 의를 이로 읽는다. 그래서 띄어쓰기. 예, 그렇게 해서 읽는다는 것과 좋아할 때 히읗이 울림과 울림소리 사이 있지? 이때 울림과 울림소리 사이일 때는 묵음이다. 그래서 좋아하다. 막다는 원래 원칙이 기억이죠? 그래서 막다 됐습니다.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자, 16번 한번 해볼까? 16번. 16번 볼 때 밑줄진 부분의 발음이 표준 발음에 맞지 않는 것은 뭐냐 했을 때, 자, 나의 있죠? 이때 관형격 조사는 뭘로 읽을 수 있다는 점? 의로 읽을 수 있고 예로도 읽을 수 있다. 그래서 나의, 나의 맞는 거죠. 민주주의 둘점절의 의는 이게 의는 관형격사 의가 아니지. 그럴 때 의는 이로 읽을 수 있죠. 이나 의로 읽을 수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 민주주의. 알겠죠? 이렇게 두 개로 읽을 수 있죠. 자, 세 번째는 의사선생 반드시 의만 읽을 수 있죠. 의, 의사 이렇게 해야 되겠고. 4번에 꽃무늬 할 때 조심할 것은 초성에 뭐가 나와서 니은이 들어가 있지. 이때는 뭘로 읽을 수 있다? 이로 읽어야 된다. 그래서 꽃무늬. 시작. 꽃무늬. 그래서 거기 4번은 틀린 거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다만 이것이 있어. 조심할 바 칠판 주목. 조심할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문이라는 단어가 있어. 문이가 있고 금방 했던 문이가 있잖아. 이럴 때 문이는 어떻게 읽을 수 있어? 문이는 어떻게 읽을 수 있어? 그대로 연음해서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어. 문이한다. 알겠지? 예. 근데 둘점절의 의는 뭘로 읽을 수 있어? 이로 읽을 수 있지.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 두 가지를 허용하는 거야. 알겠지? 문이도 맞고 문이도 맞아. 정리됐나요? 근데 이 경우는 딱 하나. 문이로만 읽을 수 있어. 알겠어요? 문이. 됐나요? 그것만 기억하면 되겠다. 마지막 하나만 하고 오늘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다음 주는 이제 한글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하거든. 근데 이제 오늘 그 기본반에서는 분명히 한글 맞춤법을 다 했죠. 띄어쓰기 안 했다고 했지.
그러니까 다음 주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 풀이가 됩니다. 3시간 동안 맞춤법과 띄어쓰기, 뭐 혼동하기 쉬운 말 있지 않습니까? 다음 시간 하니까 혹시라도 오늘 뭐 일 때문에 기타 등등 오늘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은 반드시 문제 풀이도 참여해야 돼. 알겠어요? 문제 풀이하고 오전에 기본반에 꼭 참여하도록 해. 알겠지? 혹시 오늘 출석을 안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꼭 그렇게 부탁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본인들을 위해서 꼭 수업 들으라고 그래. 그 시간 참여하겠습니다. 그래서 17번. 자, 마지막 주에는 이제 뭐 그런 것들입니다. 뭐 마지막 주에는 이제 유형별로 해서 뭐 비문학이나 문학 중에서 유형 본 다음에 무엇을 중심으로 풀어주려고 하냐면 한자성어. 알겠습니까? 한자성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비문학이나 문학 뭐 짧은 시간 내에 성과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성과 낼 수 있는 파트를 중심으로 풀어주고 한자성어 부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그렇다 보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풀지 못한 문제들도 좀 쭉 풀어갈 수 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할 테니까 앞으로는 한 2주 남았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달 모의고사 할 때 좀 더 여러분들이 관련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때는 그렇게 해결해 두면 좋겠어요. 17번입니다. 미철지법으로 표준발음이 바르지 않은 것은 뭐냐 했을 때 갈 곳 맞습니까? 그렇죠. 관형사형 어미. 관형사형의 니을 다음에 뒷소리, 애사소리가 왔을 때 뒷소리가 된소리 됩니다. 그래서 갈 곳. 이때 시옷은 디귿으로 대표가 되죠? 맞습니다. 근데 두 번째 보면 터질세라 할 때 맞죠? 앞에 리을 나왔고 뒤에 시옷이 나왔을 때 터질세라 해서 맞습니다. 그런데 3번에 있어서는 리을로 시작되는 어미죠. 약일지언정 있잖아. 그럴 때 리을로 시작되는 어미는 비록 소리는 된소리로 나더라도 애사소리로 전다고 했지. 생각나? 그래서 약일지언정 그래야 돼. 약일지언정. 그런데 자, 우리가 아예 된소리로 전는 것들이 있지. 뭐가 있었지? 생각나는 대로. 리을로 시작되는 어미 가운데 아예 된소리로 전는 것이 있었잖아. 대표적으로 의문형 정결어미. 리을꼬, 리을까, 리을소냐, 꽃가소냐. 있지? 요 세 개는 그대로 된소리로 적는다. 네. 선생님 내일 갈까요? 할 때 갈까로 적어야지 갈가가 아니야. 알겠죠? 갈소냐 할 때 소냐지 갈소냐가 아니야. 그 다음에 가까 있고 꽃가소냐 갈꼬라고 해야지 갈고가 아니야. 이런 세 가지 의문형 종결 어미만 된소로 적고 나머지는 리을로 시작되는 어미는 애사소로 적는다. 알겠지? 비록 뭐 할지라도 된소리로 소리 날지라도. 정리됐습니까? 그러므로 적을 때는 뭘로 적지만 지언정으로 적지만 소리가 찌언정으로 나. 찌언정으로 난다고 해서 찌언정으로 적으면 틀려. 알겠지? 요거 잘 나와.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잖아. 선생님 내일 갈게요. 내일 갈게요. 맞다 틀리다? 틀린다고 했지? 갈게요로 적고 읽을 때는 갈게요야. 됐습니까? 요 잠깐 잘 나와요. 마지막에 만날 사람 맞죠? 만날 사람. 된소리 됐습니다. 이런 경우가 해당된다. 자, 표준 발음도 이해됐습니까? 그 정도만 좀 기억하고 있다면 뭐 그렇게 표준 발음에 대해서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48페이지부터 조금 나가는데 지난번에 한번 숙제를 냈지만 오늘 또 설명하다 보니 다 몰지 못했어요. 알겠습니까? 일단 다음 시간에는 온전히 맞춤법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급적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문제를.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시간을 잘 활용해서 다음 시간 다 풀어올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